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3개월째 올랐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몰리는 겨울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오보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공중전력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는 지상 무기들이 늠름한 위용을 뽐냅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강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어 군작전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방산을 안보 협력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국가안보실에 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73억 달러로 2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방산 기업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미래 전쟁에서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인 우주와 위성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채연 기자입니다. 서울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진열된 하나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이 위성을 활용하면 밤낮 무관하게 궂은 날씨에도 고화질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위성과 함께 적의 공격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위성, 지상 통신망이 파괴돼도 전장 상황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 기술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부를 가르는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하나는 위성 기술뿐 아니라 발사체부터 위성, 탐사에 이르는 우주 사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발사체, 당사의 위성체,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하는 VAS 시장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밖에도 전투기 KF-21에 적용된 F414 엔진, 미래전을 대비한 무인화 기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그룹 내 방산 계열사가 총출동하면서 육해공과 함께 우주까지 통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카이는 차세대 중형 위성과 초소형 위성을 선보이면서 독자 개발한 위성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위성 본체 위에 광학, 레이더 등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미래 우주 사업은 서비스가 이 하드웨어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싶고요. 동급 위성 대비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로 카이는 내년부터 본격 수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세계 3대 종양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랭라자의 임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미국 암학회,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종양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인 에스모.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참여 기업의 임상 결과에 따른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이번 에스모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참가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유한양행입니다. 미국 얀센이 진행 중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인 랭라자의 병용 임상 3상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존슨앤전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경쟁 약물 대비 개선된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국내 1차 치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장과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기술 수출했던 품목 중에 이제 랭라자가 가장 유망한 블랙버스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존슨앤존슨이 성공적으로 임상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 가장 큰 언맷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번 학회에서의 긍정적인 발표를 바탕으로 곧바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에 나선다면 내년 3분기엔 시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한양행은 추가 단계별 기술료와 로열티 등의 수혜도 받게 됩니다.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랭라자를 존슨앤전존슨에 12억 5,500만 달러를 받고 기술 이전했는데 지금까지 선급금과 단계적 기술료 등 1억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수령하지 못한 단계적 기술료는 향후 품목 허가 후 받게 되는데 증권가에선 내년 1,400억 원에서 오는 2027년엔 5,500억 원, 2030년엔 7,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 거가 나올 때 마일스톤 들어오는 규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가지고 내년에 EMA는 못 나와도 FDA는 연말 정도까지는 허가 나올 것 같긴 해가지고 내년 3분기 아니면 4분기에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익상으로는 마일스톤이나 세금 정도 빼고는 나가는 게 거의 없는 돈이니까. 랭라자를 앞세워 국내 신약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유한양행.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들이 순항하면서 국내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동국홀딩스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서 지주사 전환의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이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동국제강그룹이 창사 70년 만에 지주사 전환을 눈앞에 뒀습니다. 동국홀딩스가 진행한 이번 유상증자 청약률은 72%로 집계됐습니다.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 등 오너 일가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을 동국홀딩스 주식으로 바꿔주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지난 6월 진행한 인적 분할의 후속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동국CM이 관세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신설 회사란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관세를 기존 1.79%에서 9.5%로 크게 올린 겁니다. 동국CM은 매출의 30%가 북중미에서 발생합니다. 동국홀딩스 관계자는 이 세금은 동국CM이 과거 동국제강 냉연 사업부였던 것만 입증하면 돌려받게 된다며 기존 회사라는 예비 판정을 최근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지주사 전환까지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지주사 정식 출범이 임박했지만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철 스크랩 가격과 전기료 등의 주요 원가가 오른 데다 그동안 대한제강과 양분했던 코일 철근 시장에 포스코가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배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국제강그룹은 사업회사 경쟁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국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철강 첨단 소재 투자와 관련 분야 기업 M&A 검토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확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물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수요가 몰리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이른바 오일 쇼크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이 전쟁에 참여해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면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물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 국내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 3.3% 달성을 위해선 남은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2.7% 안팎이어야 하지만 이팔 전쟁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과거에 예상할 때는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 선 이렇게 보통 많이 예측을 했는데 이미 9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3%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큰 폭의 국제유가 등락에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 데에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지난주 휘발유, 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석유류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고 가격 현장 점검에도 더욱 고삐를 쥔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반대 매매가 하루 평균 5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B2가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즉 개인 투자자의 B2 규모가 2달 만에 겨우 2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사흘 후 대금을 갚기로 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이후 그 외상값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 매매도 이달 평균 5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막혔던 5개 종목의 거래가 재개하면서 지난 7월 반대 매매 규모가 급증했다가 소폭 줄더니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초단기 대출로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일평균 5,592억 원으로 올 들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6,399억 원으로 추석 연휴 직전보다 약 10%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증시 하락 국면에서 신용 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건 자발적인 청산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의한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던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반대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고 증시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대 매매가 향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의 위험성까지를 감안을 해서 신용거래 융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실 필요성이 있겠죠. 상저하고의 당초 예상과 달리 증시가 좀처럼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늘어난 B2마저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세계 증시도 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17거래일, 약 한 달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은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4,285억 원 순매수하며 코스피는 1%대의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외국인은 두 종목을 합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AI 붐의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을 내며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더해 향후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가능성이 큰 만큼 4분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면이 바뀔 만한 사건은 아직 없다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세적인 건지는 알 수가 없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속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폭 과대주들의 반란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네오위즈의 신작 피해 거짓이 글로벌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오위즈의 주가가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네오위즈 측은 현재 손익 분기점도 이미 넘긴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는 전망이 나오면서 KRX 게임 KUD 지수가 한 달 동안 10% 가까이 빠진 가운데 네오위즈의 흥행으로 게임주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약세를 이어온 로봇주도 이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양승윤 류진투자증권연구원은 향후 로봇 사업의 성과와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2024년은 특히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방산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형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방산기업의 수주도 늘어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방산 B4의 기업의 주가는 차익실현 물량이 추리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방산주가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냈는데요. 오늘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방산주는 정치적 이벤트 또 종전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방산이라는 기업이 스티키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만큼 한 번 수주를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유지 보수 또 성능 개선이 이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빅4 말고도 방산 부품 또 소재 회사들이 주변 회사들의 이런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횡령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고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실효성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근절 대책으로 내부 통제 강화 발표를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횡령 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반복된 사고에 대해선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익 추구 경향을 극도화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KPI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CEO가 됐건 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억 원 이상 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기본 5에서 8년으로 시세 조종과 같은 증권범죄 양형 기준보다도 낮습니다. 17조 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 건과 관련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CEO 책임을 묻기에는 과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점장들이 어떻게 보면 해당 업체와 유착이 된다든가 내지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거라서 해당 지점장들의 잘못만을 가지고 본점에 전체적으로 징계하는 게 너무 과중한 제재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가 좀 있었고, 올해 초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독려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주담대 금리 추세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지난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0% 급등해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일부 매체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EC와 블랙록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반등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호재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월가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몇 달 전 1%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내 승인 확률이 75%까지 상승했다면서 승인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현재 승인 대기 중인 ETF가 내년 초에 일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y're saying by the end of the year, early next year. I know our final deadline on this filing is January 10th. A number of Bitcoin ETFs could be approved at the same time. 실제로 SEC가 연기한 승인 심사일은 내년 1월 중순까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피델리티 등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승인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가상화폐 ETF 시장 규모가 565억 달러, 우리 돈 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보도에도 가격이 급등할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